지금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중국은 장단은 맞춘다. 그러나 같이 춤은 추지 않는다.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반도점 조사하겠다. 근데 보면 또 테슬라는 안 건드려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어떤 회사냐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미중의 3차 전쟁에서는 이것은 인질로 잡힌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자동차가 전체 캐파의 40%예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갖고 있고 네. 매출액에서도 중국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의 중국 공장을 제재하거나 영업에 이제 방해를 놓게 되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뭐 인질이라는 것은 이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서는 전령상 또 중국으로서는 이제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먹었던 것은 치킨이 아니고요. 순살, 돼지, 바사삭, 프라이드였습니다. 돼지고기가 굉장히 담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여러분께 먹방을 보여드려가지고 다들 배고프시죠? 배고플 때는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빠른 주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나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끝나고 예. 끝나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뭐 2라운드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새로운 1라운드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달라요? 방향도 다르고 한도도 다르고. 아, 그래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는 또 어떤 해석일까요? 뭐 이번에 중국이 내놓은 걸 보면 투머치 토크 트럼프의 전략이 다 노출이 됐다. 아, 이미 노출이 됐다. 그래서 중국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묻고 따볼 얘기를 하지만 네. 10% 때렸더니 15%를 먼저 때리고 그래서 플러스 1을 더했어요. 네. 그래서 뭐 원자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업까지 손대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1단계 무역 전쟁에서는 항상 수세에 몰렸지만 네. 이번 선수를 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수를 쳤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트럼프의 패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딱 패를 보여주니까 알고 있었어 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스탠스라는 거군요. 그때 이제 그 배경은 첫 번째는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이미 한번 맞아본 매 같은 매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종아리에다가 이제 뭐 하나 된 거죠. 두 번째는 듣기 좋은 꽃노래도 두 번 들으면 실증나죠. 그래서 이게 무역 전쟁은 이미 4년 전에 트럼프의 실패한 정책으로 끝났는데 그걸 다시 들고 나와서 리바이벌을 했다는 것이 상대의 강한 반격 또는 이제 준비를 이미 불러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도 맞대응을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는 미리 좀 이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했던 행보인가요? 뭐 당연히 그럴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중국은 장단은 맞춘다. 장단을 맞춰준다. 그러나 같이 춤은 추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온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장기 뜰 때 장군 멍군 하듯이 최종 승부는 알 수 없지만 상대가 이제 말을 내면 자기도 말을 내는 이제 그 게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에서 1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이제 원료 수출이 가장 또 중국의 큰 무기잖아요. 텅스텐, 뭐 히터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 반도점 조사하겠다면서 엔비디아, 구글에 이제 딱 칼을 쥐었어요. 근데 보면 또 테슬라는 안 건드려요? 쇼한 거죠. 쇼요? 어떤 쇼요? 그래서 뭐 지금 구글이 뭐 중국 가서 구글 접속이 안 돼요. 그렇죠. 유튜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이제 뭐 독점법이든 뭐든 그거 별 효과 없는 거를 이제 낸 거고 그리고 지금 광물도 뭐 텅스텐이야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해요. 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이제 카드를 쓴다는 걸 보여준 거고 우리 이런 거 있어. 거기에 이제 배경이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어떤 회사냐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미중의 3차 전쟁에서는 이것은 인질로 잡힌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인질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자동차가 전체 캐파의 40%예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을 갖고 있고 네. 매출액에서도 중국이 한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의 중국 공장을 제재하거나 영업에 이제 방해를 놓게 되면 테슬라 매출액이 30-40%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약간 최후의 보루로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줄을 씌우면서 미국 너네 자꾸 이러면은 너네가 그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럴 수는 거네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중의 3차 전쟁의 테슬라는 이것은 이제 비둘기 같은 역할, 전쟁을 할 때 비둘기를 통해 가지고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아마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을 때 닥터 키신저를 메신저로 썼듯이 지금 아마 테슬라는 미중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령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고 중국도 테슬라를 이걸 함부로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테슬라를 제재를 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중이 1차 전쟁 때 가장 그 성과라고 생각했던 것이 미국의 대표 기업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졌다. 네. 2018년, 19년 그랬는데 만약에 테슬라를 제재해서 쫓아냈다고 그러면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와 있는 소위 말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 도망갈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뭐 인질이라는 것은 이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미국으로서는 전령사, 또 중국으로서는 이제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머리 아프겠는데요? 머리가 아프다기보다 머리가 너무 좋은 거죠. 머리가 너무 좋다. 그래서 트럼프의 보험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이 테슬라를 중국에서 포기 못하게 만든 것이고 또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를 가장 먼저 노티스를 누구한테 할 거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의 진심 의도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의 메신저가 누구냐면 매일 같이 비행기 타고 밥 먹고 뭐 이러는 일론 머스크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쉽게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전쟁이죠. 그러면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있어도 걱정할 부분은 크게 없을 거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글이나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점 조사 관련해서는 그냥 중국이 일단은 보여주기식의 쇼잉을 하는 거다. 거기에 이제 테슬라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테슬라까지 손을 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쥐고 있기는 한데 인질. 쉽게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지금 맞불이 붙어 있는데 누가 먼저 항복의 카드를 좀 들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싸움의 초반전이기 때문에 네. 뭐 병가에서 일전 1패는 병가지상사다 그러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네.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한 번은 져주고 한 번은 이겨주는 이번에는 만약에 중국이 양보를 했다고 하면 다음 단계에서 한 달 뒤에 나올 새로운 전쟁에서는 미국이 양보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커져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싸움에서 져주는 놈이 강한 놈이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죠.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건 누가 져주? 그래서 아직은 답을 이제 뭐 미국이 낼 건데 뭐 전화 통화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양보를 하냐가 그게 바로 이 강자의 여유 또는 어떻게 보면 그 관용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고 거기 초조해서 같이 이제 맞불 놓고 서로 이제 진흙탕에 뭐 개싸움을 해버리면 그건 둘 다 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권력은 뭐 개싸움 안 하죠. 네. 그래서 상대가 절대로 이제 대들 수 없는 핵심을 갖다가 찌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누가 진짜 강자인지를 보여주는 수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약간 미국 쪽에서 추가 관세 부과하긴 했는데 뭔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가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싸하죠. 근데 팽팽해요. 그래서 그것은 트럼프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투머치 토커예요. 전쟁을 할 때는 기습을 하고 비밀스러운 전략으로 가서 상대를 공격을 해야 네. 승산이 높지. 이걸 온 동네 방네 이제 떠들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찌르겠다는 걸 얘기하고 나서 찌른다는 것은 그것은 전략 노출이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먹히는 전략을 또 유럽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한테도 그냥 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식상한 전략이다. 자,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건지는 우리가 한참도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놓고 보면 우리가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네.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리더십, 팔로우십을 이제 갉아먹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지금 이런 행보들이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기 트럼프 때 사고를 쳤던 이제 뭐 일기 트럼프 때 보면 뭐 중요한 세계 회담이나 모임 뭐 이런 데서 항상 이제 왕따였죠. 네. 근데 이번에도 놓고 보면 그 유럽하고 또 이게 전쟁을 하고 중동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 출신의 뭐 근성을 버릴 수가 없듯이 뭐 트럼프가 뭐냐고 그럴 때 3T 대통령, 테리프, 트레이드, 테리토리. 이제 부동산 업자니까 영토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린랜드, 캐나다, 파나마, 지금 가자지구까지. 이게 중동에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크게 불러주는 얘기를 어제 했고 또 지금 우러 전쟁하고 관련해서도 지금 유럽을 자극을 하는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건 미국의 외갓집이잖아요. 네. 근데 외삼촌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유럽이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죠. 미국의 결정적인 경쟁력인 플랫폼 기업하고 네. 금융을 손대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은 유럽하고도 이게 척을 지게 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이제 전쟁 상태고 네. 중동에도 벌집을 쑤셨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을 믿고 따르는 이제 동맹 우방들의 소위 말하는 팔로우십을 이걸 이제 뭐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가치 동맹에서 다 이제 묶어놨는데 이걸 다 어떻게 보면 깨먹는 그런 이제 행태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마카파 전략이죠. 네. 근데 이것이 먹히는 쪽이 있고 먹히지 않는 쪽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트럼프의 저런 이제 매드맨 스트래티지가 이게 유럽에서도 잘 안 먹히고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중동은 뭐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본인이 과거에 일기 시절에 해왔던 행보들에 있어서의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에 있어서의 이런 관세 부과나 대외적인 정책을 조금 뭔가 다른 키를 좀 숨겨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게 될 거를 네. 정말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이번에 스텝들을 보면 이건 다 돌쇠형이에요. 돌쇠형이요? 그게 그래서 돌격형, 충성, 마가, 네. AF의 맹신자들만 왔지 뭐 가장 약한 유비가 삼국지에서 이게 강한 둘을 이기는 방법은 힘센 장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갈공명이죠. 전략가가 이제 등장해서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전략으로 상대의 허를 찔러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스텝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돌격형, 돌쇠형의 스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조금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의 그림에 썩 이제 맑은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은 이를 대항할 수 있는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 지금 행정부에 있나요? 그래서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기 정부 때에 소위 말하는 그 경제 전략의 사령탑은 류허였는데요, 부총리. 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 미국의 하버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잘 아시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기 무역 협상에서 이 트럼프의 뭐 무역으로 된 공격을 이걸 막아낸 거죠. 근데 지금 2기 정부들은 그 이번 협상 대표로 나가야 되는 이제 뭐 장관들이 싹 다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이 미국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이제 중국 국내파고 그 대신 이제 특징은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아마 대중국 협상단 뭐 전투단은 전부 이제 기업인 그리고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적어도 30년에서 40년간 그 일을 한 소위 말하는 관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정말 그 기업인들 출신하고 관료 출신들의 한 칼 승부가 이제 벌어질 판이죠. 그래서 그게 제갈공명이 될지 이제 말아먹을 그 패를 가진 사람들이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미치광이 전략 뒤에 정말로 한 칼을 숨기고 액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잘 예상이 안 되는 거군요.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만만치 않게 수를 읽어가면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은 빠르게 봉합되기보다는 오히려 변동성이 더 많아지게 하는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관세 뭐 얘기 말고도 지금 AI 관련해서도 국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딥시크가 중국에서 공개가 되면서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AI 기술도 이만큼 대단하다를 보여준 것 같은데 한 칼럼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딥시크에 4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언급하셨는데 어떤 비밀인 거죠? 그래서 뭐 딥시크에 대한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네. 딥시크는 중국에 한 14개가 있는 대형 그 언어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이건 이제 결국은 딥시크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미국이 CPU 칩을 통제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 것이 지금 딥시크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저가의 GPU를 썼어요. 그래서 H100이 이제 통제를 받으니까 그보다 훨씬 성능 낮은 H800을 갖고서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기술, 혁신 기술이죠. 근데 이것이 뭐 없던 거냐 그건 아니고 마치 예를 들면 뭐 디램 메이커들이나 이쪽들이 EUV 장비를 있는 돈 많은 이제 회사들은 그냥 새 장비 갖다가 이제 설계는 뭐 대충 하고 그렇게 그리다가 터진 것처럼 지금 이 신기술, 혁신 기술이라고 하지만 이미 공개된 기술을 갖고서 이제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적용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뭐 빅가이들은 1000명 이상의 R&D 인력이 있는데 이 딥시크는 139명밖에 안 돼요, 연구원이. 근데 요 사람들이 다 특징이 회사 들어온 지 뭐 1년에서 3년, 저 딥시크는 8년 이상 된 사람을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이걸 극복을 이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CEO의 전략이 특이합니다. 뭐 CEO 자체도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CEO가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만든 아이디어를 회장이 억셉트 해줬다는 것. 이제 이게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한 이제 모델을 만든 비결인 것 같아요. 딥시크 그 관련해서 그 저가 성능의 GPU 사용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그 엔비디아에서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물량 20%가 있는데 이거 중국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당한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딥시크라는 회사 사이즈를 한번 보면은 이거 자본금 천만이 한 20억짜리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회사가 그걸 해줬다고 그러는데 모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우리 여의도에 뭐 투자 자문사들 많지만 중국의 퀀트 펀드 하는 자산 운용사예요. 네. 근데 제일 좋았을 때 한 20조 정도 운영하는 회사였고 지금은 뭐 퀀트가 사그러져서 한 뭐 7, 80, 뭐 85조, 450조 정도니까 뭐 한 8, 9조 정도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앨런 머스크나 얘기하는 것처럼
H100을 5만 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있냐. 이제 그걸 하려면 적어도 120억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들이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들을 그거 갖고 했다 얘기 보기 어려운 것이 2023년에 이제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2024년에 이걸 개발해 상품을 냈을 건데 2023년에 보면은 이 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칩을 가진 회사가 6개인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딱 한 개 회사 텐센트 정도가 이제 그걸 샀어요. 그러면 텐센트 정도의 구매력, 네. 자금력이 있어야 그거가 구매가 가능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이제 한 20조 운용하는 자산 운용소가 수수료 받아가지고 텐센트만큼 투자할 수 있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가칩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이것을 고성능을 낸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구매력, 자금력, 그 다음에 중국 또는 이제 다른 빅가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GPU 칩의 개수를 놓고 보면 딥시계 5만 개를 갖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 있다. 이게 사실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 관점과 미국에서 바라보는 또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실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해내기는 그래서 어려울 이건 것 구명하기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뭐 매출 비중이 보면 싱가포르이 9%에서 22%까지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구 250만 내외인 작은 이제 도시가 그렇게 많은 이제 GPU 칩이 필요치 않죠.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주문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네. 그걸 누구한테 배송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뭐 모든 게 다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 칩을 뭐 그 애플 핸드폰을 10만 대를 누군가 구매를 했는데 네.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카드라가 먹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썼네 안 썼네가 아니라 일단 그런 5만 개의 칩을 써가지고 과연 그러면 오픈 AI하고 맞먹는 그런 성능의 AI를 만들 수 있냐는 이건 또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오픈 AI의 경쟁사들도 5만 개 아니라 뭐 10만 개를 써도 안 되는데 이게 조그마한 회사가 그걸 썼든 안 썼든 간에 그 정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뭐 연구 인력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건의 본질은 뭐 그런 아이디어 혁신으로 봐야지 거기에 이제 뭐 똑같은 그 투자하고 장비를 갖고 개발했다. 이것은 뭐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딥시크 충격이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픈 AI의 그 샘 올트먼은 열심히 지금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이제 함께 하면서 AI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주요국들, 중국을 뺀 주요국들을 합심을 하게 만드는 이런 행보를 보면은 중국의 AI 기술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의 그런 기술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요 무슨 합심해가지고 중국을 꺾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지금 오픈 AI의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가 지금 딥시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딥시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딥시크를 모방한 제2, 제3, 제4, 제5의 딥시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최근 일주일 사이에 딥시크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나온 파생 모델이 2,700개가 넘어요. 와. 그런데 이것이 다가 이제 1차적인 타켓은 오픈 AI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나가려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피지컬 AI고 또 하나는 이제 AGI죠. 그래서 이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하고 네. 지금 뭐 피지컬 AI를 하든 AGI를 하든 회사들은 다가 칩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갖춰요. 구글부터 시작해서. 근데 샘 올트먼은 그게 없죠. 그러고 뭐 지금 기술은 시장을 절대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좋은 걸 개발했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메타나 여기는 수억 명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걸 팔 수 있고 쓸 수 있고
수익화를 할 수 있지만 오픈 AI는 팬클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예를 들면 네카오가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사용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뭐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뭐 SK그룹을 왜 만나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이건 굉장히 크고 이걸 확보가 안 되면은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SK나 삼성의 그 하드웨어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부지리 하는 겁니다. 중국의 딥시기가 만들어준 한국의 엄청난 기회가 사실 온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이게 대형 그 AI 모델을 만들 능력도 안 되지만 그걸 1등하고 있는 놈이 우리한테 와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천운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고 하냐는 문제는 이제 우리 전략이죠. 그래서 뭐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1등하는 회사가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한국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을 가져요. 우리나라 반도체 망했다, 뭐 이게 추월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 1등에 와서 하루 만에 날라와가지고 우리한테 오파를 할 정도로 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에 오히려 더 이제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관세와 또 AI 관련한 전쟁, 그러니까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AI 관련한 미중 간의 전쟁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뭐 결론을 내리려면은 뭐 한두 달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장군 먼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행보를 우리는 좀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이 또 그 가운데서는 어떤 쪽에 발전이 있을지 혹은 피해가 있을지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3월 양회, 지금 지방정부 양회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좀 예상해보는 3월 양회의 주요 안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양회가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중국은 1년에 그 경제정책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3월 초에 하는 2개 회의입니다. 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중국의 31개의 모든 성시에서 또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모임이 그게 바로 이제 지방양회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모은 거 평균 낸 것이 바로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차트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지방정부 GDP 목표와 정부 목표치 차이를 보면 이번에 지방정부 31개들의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가 5.3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4를 해서 5를 달성을 했고 이번에 0.1 정도 낮아진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중국은 5%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고 그러는데 지방 그 정부들의 양회의에서 가장 이제 특징적은 내수 올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제재 때문에 대중 수출이 이게 0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 놓은 전략인 것 같고 보여지는 키워드는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SOC 투자를 확 늘린다. 그런데 그 SOC가 무슨 뭐 철도 교량 만드는 이 SOC가 아니라 이 IT 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가장 많이 사고 가전제품, 핸드폰, 노트북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인데 이구간신이라고 이제 구형 제품을 이게 버리고 새 제품을 샀을 때 보조금을 주는 요 정책을 통해서 내구재 소비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 각성의 특징이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부동산하고 증시에 관련되는 부양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면은 아마도 설 연휴 지나고 어제 장이 열렸을 때 중국 주가는 대폭락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뭐 선전 그 IT가 많이 돼 있는 심천 주식은 올라갔고 상해도 뭐 보합 정도에서 그쳤어요. 그래서 그 사이 일주일간의 미국의 그 난리통에 중국은 뭐 그렇게 큰 충격 안 받는다는 게 돈이 얘기 준 답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두 가지인데 이번 양회의에서 중국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역대 최대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쓰겠다. 이제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8년에 나왔던 정도의 강도의 그 재정금융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양회에서는 그런 한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양회 이야기는 저희가 또 양회 전주 그리고 그 주에 자세한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